500만 원 내놔. 이 할망구야. 그 목소리는 마트 냉동식품 코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두른 두 남자가 작은 할머니 한 분을 통로 구석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손녀는 공포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협박을 받는 할머니만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바다처럼 숨을 죽인 채로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대형마트는 주말 오후마다 늘 그렇듯 사람들로 빼곡했습니다. 주차장부터 카트가 줄을 섰고 채소, 코너에서는 반찬거리를 고르는 주부들이 진열대 앞에 겹겹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 사이를 천천히 헤쳐나가는 노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회색 카디건에 낡은 운동화,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올려 핀으로 고정한 강인숙 할머니였어요. 걸음이 느릿했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카트를 미는 손은 생각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 옆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따라오던 사람은 손녀 오민지였습니다. 올해 26, 사회복지사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2번의 필기시험에서 연속으로 떨어진 뒤 요즘은 스터디도 나가지 않고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걸 눈치챈 외할머니가 오늘 마트 나들이를 제안했어요. 민지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사고 바람도 쐬자고요. 할머니, 두부 또 사요? 지난주에도 두부찌개였잖아요. 네가 제일 잘 먹더니. 어서 와, 계란도 집어야지. 민지는 투덜거리면서도 두부 한 모를 카트에 올렸습니다. 할머니 뒤를 따라가면서 진열대 사이를 걸었어요. 할머니가 계란판을 조심스럽게 카트에 올리다가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 시험은 언제야? 2달 후요. 근데 할머니, 저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죠? 떨어지면 또 보면 되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은 다 취직했는데 저만 이러고 있으면. 목소리가 작아지며 끝을 흐렸습니다. 할머니는 민지의 말을 끊지 않고 들었어요. 계란판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한 번에 되는 일이 어딨어. 할머니도 한 번에 된 게 하나도 없어. 그 말이 무슨 무게를 품고 있는지 민지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외할머니의 흔한 위로 정도로 들었을 뿐이에요. 냉동식품 코너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민지는 다시 스마트폰 화면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그 직후였습니다. 냉동 만두 진열대 앞에서 할머니가 한 발 앞으로 내디디던 순간 반대편 통로를 빠르게 걸어오던 남자와 어깨가 부딪혔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살짝 기울었을 뿐 넘어지거나 다친 것도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반사적으로 먼저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야, 씨, 눈 어디 달린 거야? 목소리가 주변의 소음을 한순간에 눌렀습니다. 민지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들었어요. 카트를 밀고 오던 남자는 덩치가 산만했습니다. 짧게 민머리에 반팔 티셔츠, 목부터 손목까지 이어지는 문신이 훤히 드러나 있었어요. 이름은 광철, 28살 흑호파 소속 직계 조직원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좀 더 마른 체형의 상두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귀와 코에 피어싱을 잔뜩 달고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마트 안의 분위기가 냉동실처럼 굳었습니다. 채소 코너에 있던 아주머니 두 분이 카트를 끌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어요. 직원 한 명이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코너 뒤로 사라졌습니다. 민지는 카트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가슴이 쿵쿵 뛰고 입이 말랐습니다. 광철은 어깨를 잡고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연기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진짜 어깨 나갔잖아.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많이 다치셨어요? 죄송합니다.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치료비 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상두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정신적 피해도 있죠. 마트에서 이러면 기분이 엄청 안 좋잖아요, 형. 민지는 이게 전형적인 시비 걸기 수법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굳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돈 들이고 넘기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광철이 부른 금액은 민지의 예상을 훨씬 넘어섰어요. 치료비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딱 500만 원만 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500만 원. 취업 준비생에게도 연금으로 살아가는 노인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돈이었어요. 강인숙 할머니는 그 순간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광철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어요. 마치 그의 됨됨이를 재듯이 조용하고 차분하게요. 500만 원이요. 되묻는 것도 아니고 확인하는 것도 아닌 그냥 들었다는 뜻처럼 짧게 말했습니다. 예. 내일 오후 2시까지 저희 사무실로 가져오세요. 광철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카트 위에 던졌습니다. 마포구 서교동 어느 골목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명함을 천천히 집어들고 한번 훑어보더니 카디건 주머니에 조용히 집어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글자였습니다. 광철은 승리한 사람처럼 씩 웃으며 상두와 함께 자리를 떴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민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 어떡해요? 500만 원이요? 우리 그런 돈 없잖아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강인숙 할머니는 대답 대신 카트를 다시 밀기 시작했습니다. 냉동 만두를 집어 카트에 넣으며 말했어요. 만두 사야지. 민지 너 만두 좋아하잖아. 할머니, 지금 만두가 문제가 아니에요. 괜찮아. 단 2글자였는데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지 카트를 끌고 계산대로 걸어가는 외할머니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 답은 다음 날 오후 서교동 그 낡은 건물 안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날 밤 민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고시원 방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2시쯤 외할머니 집으로 걸어갔어요. 마포구 연립주택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골목 가로등 아래를 혼자 걸으면서 내내 오늘 낮의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문신, 500만 원, 그리고 이상할 만큼 침착했던 외할머니의 눈빛. 할머니 방에는 밤 2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여니 할머니는 작은 다탁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도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에 잠긴 눈이었어요.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민지 왔어. 들어와. 민지는 할머니 맞은편에 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켜두었던 말들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진짜로 어떡할 거예요? 내일 사무실에 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 그냥 동네 양아치가 아니에요. 흑호파,
거기 마포 서교동 일대 구역 잡고 있는 조직이라고요. 친구 오빠가 그 동네 살았는데 한 번 걸리면 못 빠져나온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고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할머니 내일 그 사람들 만나러 갈 거야. 네. 내가 같이 안 가도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할머니 혼자 거기 가면 어떡해요? 500만 원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돈 없다고 하면 무슨 짓을 할지. 할머니가 민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생각보다 두텁고 단단했어요. 같이 가자. 할머니 옆에 있어.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단단한지 민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 너머에 있는 사람의 눈빛. 민지는 그날 밤 할머니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면서 민지는 처음으로 자신이 외할머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마포구 서교동 뒷골목, 겉에는 흑호산업개발 주식회사라는 간판이 붙은 4층 건물이었어요. 계단을 올라 3층 문을 두드리자 상두가 열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정장 바지에 흰 셔츠를 걸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오셨네, 딱 맞춰. 사무실 안은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한쪽 벽에 큰 모니터가 달려 있었고 가죽 소파 2개가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광철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고 그 옆에 조직원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민지는 문가에 멈춰 섰어요. 들어가야 하는지 서 있어야 하는지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강인숙 할머니는 민지의 팔을 살짝 당기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광철은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가져왔어요. 500만 원? 못 가져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짧고 담담한 대답이었어요. 광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할머니 앞으로 걸어왔어요. 덩치가 커서 그 걸음걸이만으로도 공간이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의 등에 땀이 배었어요.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이 있죠. 광철이 민지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민지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요즘 젊은 아가씨들 일자리 많거든. 우리가 좋은데 소개시켜 줄 수도 있는데 어때요? 민지의 손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리 없었어요. 상두가 팔짱을 낀 채 실실 웃고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 그렇게 크세요? 손녀 하나면 그 이상은 뽑을 수 있는데요, 할머니.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인숙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요. 뜨개질하던 인자한 할머니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오랫동안 꺼져 있던 무언가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 눈이었어요. 할머니는 민지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광철과의 거리가 거의 한 뼘도 안 됐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 손녀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위협도 아니고 애원도 아닌 사실을 확인하듯 건조한 어조였어요. 광철은 그 태도가 거슬렸는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할머니, 지금 상황 파악이 돼요?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오신 거야? 알죠. 알면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거야? 아니면 알면서 이러는 거야? 할머니는 그 물음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내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 명씩 천천히 돌아봤어요. 광철, 상두, 그 뒤에 서 있는 조직원들. 눈이 마주친 조직원 2명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래된 사람 특유의 뭔가를 꿰뚫어보는 눈빛 앞에서 조직원들이 먼저 고개를 내렸어요. 이 바닥 사람이라면 할머니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내 얼굴은 알 텐데요. 그 한마디가 사무실을 묘하게 흔들었습니다. 광철은 웃으려다 멈췄어요. 상두는 입술을 다물었고 조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구형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능숙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렸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야. 잠깐 어디 있어? 짧은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어요. 카디건 자락을 정리하고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차분하게 기다리는 자세였습니다. 자기 집 거실에 앉은 것처럼요. 광철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토록 여유로운 사람을 그는 이제껏 본 적이 없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5분이었지만 체감으로는 훨씬 길게 느껴졌어요. 광철은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보냈고 상두는 창가에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뒤에 서 있던 조직원들은 자꾸 할머니 쪽을 곁눈질했어요. 그 시선들이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위협적이던 눈빛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슬쩍슬쩍 피하는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마치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도 같고 기억해야 할 것도 같은데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처럼요. 민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섭고 떨렸던 건 여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들이 왜 할머니 앞에서 먼저 눈을 피하는 걸까? 그리고 할머니는 왜 저렇게 무서운 게 없는 걸까? 공포가 서서히 의아함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광철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뭘 기다리는 거예요? 전화는 누구한테 한 거야요? 곧 오겠죠. 곧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할머니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광철은 씩씩거리며 창가로 갔다가 다시 소파 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민지 앞에 멈춰 섰어요. 민지는 숨을 참았습니다. 학생, 할머니한테 얼른 전화하라고 해요. 돈 있는 데서 빌려서라도 가져오라고. 그게 낫지. 이렇게 버티는 것보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 쪽을 봤어요. 할머니는 민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믿기로 했어요. 아직 이유는 몰랐지만 이 상황에서 그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광철이 중얼거렸어요. 진짜 이상한 할머니네. 그때였습니다.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 빠르게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광철이 미간을 찌푸리며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는 키가 훤칠하고 양복이 잘 차려진 50대 초반이었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표정에는 보통이 아닌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백재호. 흑호파의 실질적인 보스였어요. 흑호파는 마포, 은평, 서대문 일대의 유흥업소 관리권과 건설 하도급 자금을 손에 쥔 조직이었습니다. 조직원만 수십 명이었고 서울 서부권에서 이 조직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백재호는 그 조직을 15년째 이끌어온 인물이었습니다. 한번 결정을 내리면 뒤집는 법이 없다는 사람, 자신의 구역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모두 자신이 책임진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이라는 평이 이 바닥에 돌았어요. 그 백재호가 사무실 안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발견한 순간 그의 발이 멈췄습니다.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것을 마주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 어딘가에 접어두었던 빚을 눈앞에서 불쑥 마주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백제호의 두 다리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사무실을 가로질러 할머니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무실이 숨을 멈췄습니다. 광철과 상두, 조직원들, 그리고 민지까지 모두가 그 장면을 믿지 못하겠다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흑호파의 보스가 이 구역에서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백제호가 작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형수님, 그 두 글자가 공기를 타고 사무실 전체로 퍼졌어요. 광철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상두는 팔짱 낀 팔을 어느새 풀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벽에 등을 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백지처럼 됐어요. 형수님, 방금 전까지 손녀를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하던 사람들의 보스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형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이라는 건 남편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니, 있었다는 뜻. 그리고 그 남편이 이 사람들 위에 있었다는 뜻. 민지는 갑자기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할머니에 대해, 외할아버지에 대해, 이 두 사람의 삶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백제호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인 일이십니까? 이런 데까지 직접 오시다니요.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야죠. 할머니는 백제호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지도 더 단단해지지도 않았어요.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을 오랜만에 마주치는 것 같은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재호야. 그 호칭 한마디에 광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재호야. 백제호 회장을, 그것도 그 이름을 야로 부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광철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서야 광철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제 마트에서 어깨를 부딪혔던 그 할머니가 이 세계와 전혀 관계없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뒤늦게 온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요. 민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두려움이었는지 충격이었는지 아니면 이제까지 전혀 몰랐던 외할머니의 삶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아서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번졌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강인숙 할머니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무릎에 손을 얹은 채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는 승리한 자의 기세도 복수를 마친 자의 홀가분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 살아온 사람이 오래된 일을 다시 만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백제호가 바닥에서 일어섰습니다. 정장 바지의 무릎 부분을 한번 쓸어내리고 뒤에 서 있는 광철과 상두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 사무실에 들어올 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50대 초반의 그 단단한 얼굴 위로 조직 보스의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는데도 그 한마디가 사무실 전체를 눌렀어요. 무슨 짓을 한 거야? 광철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회장님,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어르신이 누구신지 몰랐으면 괜찮아? 모르면 아무한테나 해도 돼? 광철이 말을 잃었습니다. 상두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백제호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이분이 누구신지 알아? 신세계파 초대 보스 강성태 회장님 부인이야.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 바닥에서 데모라고 불리던 분이야.
너희 흑호파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15년 전에 이분이 우리 조직 뒤를 봐주셨기 때문이야. 사무실 안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신세계파, 데모. 그 단어들이 광철과 상두의 머릿속에서 각각 다른 속도로 처리됐어요. 신세계파는 이 바닥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서울 서부권과 경기 일대를 통합했던 전설적인 조직이었어요. 2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지금도 그 이름 앞에서는 어떤 조직도 함부로 큰 소리를 치지 못한다는 게 이 바닥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모. 광철은 조직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선배들에게 여러 이름을 들었어요. 이 바닥에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들 중에 데모라는 호칭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세계파 보스의 아내이자 그 자신도 조직의 운영과 판단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 보스가 사망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 바닥 전체에서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받았던 전설적인 인물. 광철의 두 다리가 굳었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오늘 이 사무실에서 자신이 한 말과 행동들이 한 장면씩 떠올랐어요. 500만 원 내놔. 손녀를 좋은데 팔아넘겨 드릴까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였어요. 자신도 모르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상두도 그 옆에서 같이 무너졌어요.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백재호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전에 이분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 알아? 우리 조직이 인천 쪽 세력한테 밀려서 해체 직전까지 갔을 때 이분이 직접 중재에 나서주셨어.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말 한마디로 그 판을 뒤집어 주셨다고. 그때 이분이 없었으면 흑호파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았어. 사무실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강인숙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창문 쪽으로 유지한 채였습니다. 15년 전의 일을 다시 들추는 게 달갑지 않은 것처럼, 혹은 그 기억이 아직도 무거운 것처럼요. 할머니의 시각에서 그 15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강성태가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결심했어요. 조직을 정리하고 재산을 처분하고 이름 없이 살겠다고. 손녀 민지를 키우며 두부찌개나 끓이는 할머니로 늙어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흔들린 건 돈 때문도 아니고 협박 때문도 아니었어요. 민지 때문이었습니다. 손녀에게 손을 댄다는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워버렸어요. 백재호가 광철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분 앞에서 고개들 생각하지 마. 광철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바닥을 짚은 두 손이 떨렸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상두도 그 옆에서 이마를 숙였어요. 잘못했습니다, 어르신. 사무실 안에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무릎 꿇은 두 남자와 소파에 조용히 앉은 할머니 위에 함께 떨어졌어요. 민지는 두 손을 내리고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외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다른 것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공간에서 가장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공포가 서서히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인숙 할머니는 오래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바닥에 고개를 조아린 두 남자를 내려다봤어요. 광철의 넓은 어깨가 굽어 있었고 상두의 손가락이 바닥을 짚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냉기가 서서히 걷히면서
그 아래에 있던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단단하지만 따뜻한 이 사람만이 가진 어떤 것이요. 할머니는 백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재호야,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거야? 백재호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올렸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형수님. 처리. 할머니가 그 단어를 조용히 되뇌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처리가 어떤 처리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백재호가 눈을 들었습니다. 이 순간이 오늘 이 사무실에서 진짜 반전이 시작되는 지점이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도, 흑호파 보스가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두 충격적이었지만 가장 예상 밖의 것은 지금 이 순간 할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강인숙 할머니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카디건을 여미고 옆에 뒀던 핸드백을 집어들었어요. 바닥에 엎드린 광철과 상두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요, 두 분.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아까의 차가움이 아니었어요. 광철과 상두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 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민지는 벽에서 떨어져 나와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두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광철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나한테 물어봐도 돼요.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광철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무서워서 이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죠. 광철의 목젖이 움직였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꺼냈어요. 고등학교 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거두어줬고 먹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상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그 사람의 사정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강인숙 할머니는 오래 그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거나 판단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 천천히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지금과 과거를 조용히 다 읽어내려는 것처럼요. 광철의 이야기가 할머니에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남편 강성태가 처음 조직을 만들 때 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도 대부분 그랬어요. 갈 곳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누군가 거두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힘이 아니라 따뜻함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결국 가장 거친 곳에 모이게 되는 이 세계의 역설. 할머니는 그 역설을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백재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10대 후반에 부모를 잃고 서울에 올라와 거리를 떠돌다가 강성태를 만났어요. 강성태는 그를 거두었고 밥을 먹였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이 무릎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힘이 뭔지 알아요? 광철이 눈을 들었습니다. 주먹이 세다고 힘 있는 거 아니에요. 남을 굴복시킨다고 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짜 힘은 잘못한 사람을 벌하는 것보다 새 길을 열어주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진짜 힘이에요. 그 말이 사무실 안에 천천히 퍼졌습니다. 백재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광철은 눈을 내리깔았고 상두는 코를 훌쩍였습니다. 민지는 그 옆에서 할머니의 옆 얼굴을 바라봤어요. 어려서부터 보아온 그 옆모습인데 오늘 처음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두부찌개 끓여주던 손으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백재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재호야, 내가 이 아이들 책임질 수 있어? 백재호가 무거운 눈으로 대답했어요. 책임지겠습니다. 벌이 아니라 기회로요.
예, 형수님. 그 짧은 대화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15년의 세월, 그 사이에 쌓인 빚과 신뢰,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약속이요. 민지는 그 교환의 무게를 알 것 같으면서도 다 알지는 못했어요. 할머니는 핸드백을 고쳐 주었습니다. 민지를 보며 말했어요. 가자, 민지야. 민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두꺼운 손바닥이 민지의 손을 꼭 감쌌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민지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광철이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 무언가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민지는 그게 수치심인지 고마움인지 아니면 처음으로 생겨난 부끄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민지는 할머니 옆에 앉아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응. 할머니가 데모였어요? 할머니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홍대 입구 사거리를 지나고 있었어요. 옛날 얘기야.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밤 다 얘기해 줄게. 그날 밤 민지는 할머니 방에서 밤새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성태 할아버지 이야기, 신세계파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 자신이 왜 데모라는 이름을 얻었는지, 조직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었는지, 그리고 남편이 떠난 뒤 왜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는지까지요. 민지야, 할머니가 그 일을 그만둔 건 무서워서가 아니야. 더 이상 그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이불 속에 앉아 할머니 손을 잡고 듣던 민지의 눈이 따뜻하게 젖었습니다. 지키고 싶은 게 있으면 힘보다 먼저 마음을 써야 해. 그게 더 오래 가거든. 그 말이 민지의 안에 깊이 박혔습니다. 사회복지사 시험을 왜 보려 했는지 처음의 이유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두 번의 실패 뒤에 흐릿해졌던 그 마음이 이 밤 이후로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교동 흑호파 사무실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지만 안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백재호는 사무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날이 늘었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돌아보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했는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들이 어떤 무게인지. 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진짜 힘은 새 길을 열어주는 것. 어렵게 구역을 만들고 조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이 자리를 지켜온 세월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고 지금 자신에게 남은 게 무엇인지 생각했을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가족은 진작에 멀어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고 쥐고 있는 것들도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씨 같았어요. 백재호는 며칠 뒤 법무사를 조용히 만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조직의 자산과 사업 형태를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유흥업소 지분을 정리하고 건설 하도급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끊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얽혀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서로 쥐고 있는 약점들, 15년치의 구조. 그 모든 것을 해체하는 건 단순히 마음먹는 것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백재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주 법무사를 만났고 세무사를 불렀고 복지재단 설립 절차를 조용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직원 하나가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회장님, 재단은 왜 생각하시는 겁니까? 백재호는 잠깐 창밖을 보다가 말했어요. 오래전에 빚진 게 있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직원은 몰랐겠지만
백재호는 알았습니다. 살아있는 방식으로 갚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었어요. 광철은 그 무렵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구역을 돌며 청탁을 받고 압박을 넣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그 일상이 멈춰버린 것처럼 멍하니 서울 거리를 걷는 날이 이어졌어요. 마포대교를 걷다가 한강을 내려다본 적도 있었고 한강공원 벤치에서 해가 질 때까지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머릿속에는 내내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인가? 고등학교 때 집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어 이 세계에 들어온 것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지금 이 나이에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건 다른 이야기였어요. 광철은 어느 날 인터넷에서 사회복지사 시험 일정을 검색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뭔가를 찾다가 우연히 들어간 페이지였어요. 그런데 커리큘럼을 읽다 보니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 돌봄, 장애인 지원, 아동복지. 자신이 어려서 받고 싶었던 것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그날 밤 광철은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이름을 적는 칸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으면서 손이 조금 떨렸지만 끝까지 다 썼어요. 상두는 고향인 충북 청주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상두는 아무도 없는 창고 구석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청주로 내려갔어요. 민지는 그날 밤 할머니와의 이야기 이후 스터디에 다시 나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펼쳤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라는 문장이 가슴 앞에 붙어 있었어요. 공부를 하다 막히는 부분이 나오면 사무실 안에서 할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짜 힘은 새 길을 열어주는 것. 그 말이 어떤 날은 위로가 됐고 어떤 날은 채찍이 됐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됐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서교동 흑호파 사무실에는 예전만큼 사람이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백재호가 조용히 조직의 구조를 해체해 나가면서 오래된 조직원들 중 일부는 스스로 자리를 떠났고 일부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됐어요. 그런데 이 변화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세력이 생겨났습니다. 흑호파와 오랫동안 이해관계를 함께해온 인천 쪽 조직과 백재호가 자금을 대주던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사장 몇 명이었어요. 그들은 백재호가 갑자기 움직임이 달라진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배경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은 강인숙 할머니의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신세계파 대모 강인숙, 남편 강성태 전 보스는 오래전 사망, 현재 서울 마포구 거주, 손녀 오민지와 함께. 이 정보가 서울 서부 지역 지하 네트워크를 타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공유였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거래 수단이 됐어요. 흑호파의 변화를 막고 싶은 세력에게 할머니의 존재는 하나의 압박 카드가 된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취업 스터디 동기 중 하나가 마포 쪽 담당 경찰관을 오빠로 둔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통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모 조직에서 마포구 특정 주소를 추적 중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주소가 외할머니 집과 같은 골목 번지인 걸 확인했을 때 민지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지는 곧장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지금 누가 할머니 집 주소를 추적하고 있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왜 말 안 하셨어요? 내가 걱정할까 봐. 민지는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이건 걱정 차원이 아니에요. 위험한 거잖아요. 민지야, 할머니 70 넘었어. 이런 거 한두 번이 아니야. 전화를 끊고 민지는 잠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그리고 떠오른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민지는 광철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쉽게 가지 않았어요. 마트에서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광철은 지금 다른 사람이 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민지도 알고 있었어요. 저 오민지예요. 광철 씨, 할머니 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전화를 받은 광철은 한참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말씀하세요. 민지가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광철은 끊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짧게 물었어요. 어르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에 계세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광철은 즉시 백재호에게 연락을 넣었어요. 백재호가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2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에서 정보가 흘러나왔는지, 그 배경에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를 오래된 네트워크를 통해 추적했어요. 인천 쪽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루트에 연결된 중간 브로커가 누구인지도 파악했습니다. 백재호는 그날 밤 직접 차를 몰아 마포구로 갔어요. 할머니가 사는 연립주택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수상한 사람 2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1시간쯤 뒤에 확인했어요. 백재호는 혼자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2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골목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강인숙 할머니는 문 앞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백재호의 명함 한 장이 있었어요. 뒷면에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르신 주변을 어지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 정리하겠습니다. 재호드림. 할머니는 그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가가 잠깐 젖었다가 이내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서랍을 열고 명함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꺼냈어요. 오늘도 민지가 좋아하는 두부찌개를 끓일 참이었습니다. 백재호가 말한 다 정리하겠습니다는 빈말이 아니었어요. 인천 쪽 세력과는 공식적으로 결별했고 브로커는 이 바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했습니다. 흑호파 조직 자체의 해체 절차도 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빠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나씩이었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새로 생긴 노인 요양원은 지역에서 입소문이 났어요.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무뚝뚝하게 서류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어르신들 이름을 외우고 취향을 기억하고 가족처럼 대한다는 소문이었어요. 그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중 한 명이 광철이었습니다. 자격증을 딴 지는 2해가 됐어요.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어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손을 잡으려 하면 어딘가 굳어버렸고 슬픈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엉뚱하게 시선을 피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쌓이면서 달라졌습니다. 목욕을 도와드리다가 어르신이 고맙다, 아들아라고 하던 날 광철은 처음으로 이 일을 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깨가 넓고 손목이 굵었지만 어르신들은 오히려 그걸 좋아했습니다. 무거운 걸 들어드릴 수 있다고요. 광철은 요양원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드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자기 자리라는 걸 스스로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나고 복도를 걷던 광철은 창고 앞에서
우연히 멈췄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귀를 기울였더니 신입 직원 하나가 안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광철은 문을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울다 눈이 부은 얼굴의 22살 신입이었어요. 광철은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신입이 말했어요. 저 이 일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광철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그게 다였습니다. 긴 위로도 조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입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요양원에 또 한 명의 새 직원이 들어온 건 그의 봄이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3번째 시험에서 합격한 오민지였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 민지는 외할머니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나 붙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 짧은 대답에 민지는 전화기를 잡고 한참 웃었습니다. 할머니의 그 확신이 2번 떨어졌을 때 민지를 다시 앉게 만든 것이기도 했거든요. 민지가 합정동 요양원으로 첫 출근을 했을 때 사무실 문 앞에서 마주친 사람이 광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멈췄어요. 광철의 얼굴에 잠깐 긴장이 스쳤고 민지도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3년 전 그 사무실이 두 사람 사이에 동시에 떠올랐을 거예요. 민지를 팔아넘기겠다고 했던 말, 그 말에 눈빛이 변했던 할머니,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던 두 남자.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그런데 먼저 손을 내민 건 광철이었습니다. 오민지 씨,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민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박광철 씨. 악수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앞으로 걸어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요. 그 길이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서교동의 그 건물은 이제 다른 간판을 달고 있었어요. 세길복지재단. 흑호파 해체 후 백제호가 자산 대부분을 정리해서 설립한 비영리재단이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백제호였고 사무국장은 과거 조직에서 회계를 맡았던 중간 간부가 맡았어요. 그는 재단 전환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이 숫자를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세길복지재단은 지역 내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저소득 청소년 학비 지원, 정과자 취업 연계 사업을 운영했어요. 그중 취업 연계 사업에는 조직을 나온 사람들이 새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광철은 그 프로그램의 초기 수혜자였고 나중에는 프로그램 멘토가 됐어요. 상두는 청주에서 어머니와 함께 작은 편의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꽤 잘 됐어요. 동네 주민들이 상두 어머니를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단골이 생겼습니다. 상두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납품받은 물건을 정리했어요. 그 규칙적인 생활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1년쯤 지나니까 몸이 기억하게 됐습니다. 강인숙 할머니는 합정동 요양원에 자원봉사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었어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래 곁에 앉아 있는 일. 그 일을 할머니는 조용히 성실하게 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광철이 복도에서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광철 씨, 이 일 어때요? 광철은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어르신들이 저를 아들 같다고 하세요. 할머니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다시 복도를 걸었고 광철은 자신의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그 대형마트는 오늘도 주말 오후마다 북적입니다.
카트들이 교차하고 사람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기도 하죠. 대부분은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지나가고 어떤 날은 그 말도 없이 지나갑니다. 그게 도시의 일상이에요. 가끔 할머니는 그 마트에 장을 보러 옵니다. 회색 카디건에 낡은 운동화로 조용하고 천천히요. 냉동 만두를 집어들고 계란 한 판을 카트에 조심스럽게 올리면서 평범한 70대 노인의 얼굴로요. 그리고 민지가 그 옆을 걷습니다. 예전처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할머니 옆에서 같이 카트를 밀면서요. 할머니, 오늘은 두부찌개 말고 다른 거 해요. 뭐가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요. 그것도 두부 들어가는데. 할머니, 그 웃음이 냉동식품 코너에 작게 번졌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평범한 주말 오후의 한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평범함이야말로 이 모든 이야기가 가장 원했던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마트에서 시작된 작은 어깨 부딪힘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500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하던 두 남자는 3년 후 사회복지사와 편의점 사장이 됐고 조폭 보스는 복지재단 이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두부찌개 끓이는 평범한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강인숙 할머니가 보여준 건 통쾌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더 어렵고 더 용기 있는 선택이었죠. 뭐라는 대신 기회를 주는 것.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살아온 세월이 많을수록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순간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떠오르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힘보다 먼저 마음을 쓰는 것, 그게 더 오래 간다는 할머니의 말이 오늘도 마음에 남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따뜻한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